도둑으로 몰려 옥에 갇힌 남자. 그런데 밤마다 마을에 나타난 것은 누구보다 예상하지 못한 그 정체는 은혜를 잊지 않은 호랑이였습니다. 그날 눈보라가 세상을 삼키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눈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봤으니까요. 호랑이였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죠. 그 순간 그 사람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살릴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평생을 따라다닐 줄은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조선시대 어느 산골 마을 얘기입니다. 겨울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혹독한 겨울이었죠.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어요. 눈이 허리까지 쌓였고 바람은 칼날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석주. 40을 갓 넘긴 평범한 나무꾼이었어요. 그는 그날도 산에 올라야 했습니다. 집에 땔감이 떨어졌거든요. 아내가 말렸어요. 여보, 오늘은 너무 위험해요. 내일 가요. 하지만 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질 거요. 오늘 다녀와야 해. 그렇게 그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눈이 무릎까지 파고들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죠. 석주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나무를 베러 가던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산이 너무 조용했어요.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석주는 걸음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무언가 보였어요. 눈 속에 검은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니까 보였습니다. 호랑이였어요. 커다란 어마어마한 호랑이가 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석주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호랑이라니. 이 산에 호랑이가 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도망쳐야 할까? 석주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죽은 걸까? 석주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호랑이의 뒷다리에 큰 덫이 물려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놓은 덫이었죠. 피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호랑이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눈 위에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석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어요. 그 눈을 보는 순간 석주는 알았습니다. 이 호랑이가 자신을 해칠 힘조차 없다는 걸요. 어떻게 해야 하나? 석주는 중얼거렸어요. 그냥 가버릴까? 이건 내 일이 아니잖아. 호랑이는 위험한 짐승이고 내가 도와줬다가 오히려 해를 입을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호랑이의 눈이 자꾸만 보였으니까요. 그 눈 속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요. 석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그리고는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덫을 풀어줘야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덫은 단단히 물려 있었고 호랑이는 계속 신음을 냈죠. 석주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호랑이가 갑자기 움직이면 어떡하지? 물리면?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석주는 덫을 조금씩 벌렸어요. 손가락에 힘을 주고 온 힘을 다해 벌렸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추운 날씨인데도 등에서 땀이 흘렀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침내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덫이 풀렸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석주는 뒤로 물러섰어요. 이제 도망가야 하나? 호랑이가 나를 공격하면?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호랑이는 석주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랑이는 석주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고마움 같은 게 느껴졌어요. 아니, 그럴 리 없죠. 짐승이 그런 감정을 느낄 리가요. 하지만 석주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절뚝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호랑이를 살려줬다. 내가 호랑이를요. 석주는 손을 떨었습니다.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땔감은 베지도 못했지만 이제 집으로 가야 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마을로 돌아온 석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를 살려줬다는 걸요.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미쳤나? 호랑이를 살려줬다고? 그렇게 말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석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묻어두기로 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잘한 걸까? 괜히 나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석주는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잠들어 있었죠.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륵, 드르륵. 무언가 마당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석주는 벌떡 일어났어요. 뭐지? 도둑인가?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호랑이였어요. 그날 자신이 살려준 바로 그 호랑이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석주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 여기까지 온 거지? 나를 찾아온 건가? 복수하러?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석주를 한번 바라보고 천천히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토끼였습니다. 큼지막한 산토끼가 거기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석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선물인가? 은혜를 갚으러 온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짐승이 그런 걸 할 리가. 하지만 토끼는 거기 있었어요. 분명히 호랑이가 물고 온 거였습니다.
석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으니까요. 호랑이가 은혜를 갚으러 온 걸까? 정말로? 그 후로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밤이 되면 호랑이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매번 무언가를 두고 갔습니다. 토끼, 꿩, 산짐승들이었어요. 석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좋은 일일까? 아니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기는 걸까?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저 집에 호랑이가 드나든다고 소문이 나면? 석주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호랑이를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석주는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호랑이가 올 시간이었으니까요.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빈손이었어요. 아무것도 물고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랑이는 석주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석주도 호랑이를 바라봤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고맙다는 말 같은 게요. 석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 사람들이 알게 되면 너도 위험해. 호랑이는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마치 이해한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석주를 바라보고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석주는 그날 이후 다시는 호랑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갔어요. 봄이 왔고 여름이 왔습니다. 석주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일은 점점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아마 그냥 끝났겠지. 석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인연이, 그 은혜가 훗날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는요. 그것도 사람의 목숨이 걸린 날의 말입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석주는 여전히 나무를 베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며 살았어요. 평범한 날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얘기였습니다. 저 박석준의 집 요새 살림이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전에는 그렇게 어렵게 살더니 고기도 자주 먹는다던데? 마을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어요. 별것 아닌 얘기 같았죠. 하지만 소문이란 게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가 산불이 되듯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소문은 더 커졌어요. 박석준의 집에 밤마다 무언가가 온다던데? 뭐가 와? 글쎄, 큰 그림자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 혹시 도둑? 아니, 도둑치고는 이상해.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사람들은 점점 더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궁금증은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석주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이런 소문의 중심에 있다는 걸요. 그는 여전히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저녁을 먹었어요.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다면 요새 아내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이었죠. 여보, 무슨 일 있어? 석주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석주는 알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석주가 장에 갔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간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석주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저기, 박석주 아니야? 쉬, 조용히 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석주가 지나가자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뭐지? 석주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요? 석주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마을 사람들이 어쨌소? 우리 집에 귀신이 붙었대요. 석주는 멍했습니다. 귀신? 무슨 소리요? 귀신이라니? 아내가 말을 이었어요. 밤마다 큰 그림자가 우리 집에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일을 한다고. 그게 무슨... 석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호랑이 때문이구나. 그때 호랑이가 찾아왔던 게 이렇게 소문이 됐구나.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마을에서 양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주인은 마을의 부자, 최부자였습니다. 내 양이 없어졌다. 누가 훔쳐갔어. 최부자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언제 없어졌소? 어젯밤이요. 분명 우리에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 사라졌어.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박석준의 집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던데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석주에게 쏠렸어요. 석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소.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소? 밤마다 그 집에 뭔가 온다는 소문이 있지 않소? 맞아, 분명 수상한 일이 있어. 석주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양을 훔친 적도 없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최 부자가 나섰습니다. 박석주, 당신 집을 조사해야겠소. 뭐, 내 집을?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소? 석주는 화가 났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몇 명이 석주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떨고 있었고 석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여기 뭐가 있소? 누군가 소리쳤어요. 마당 한 구석에서 뼈가 발견됐습니다. 동물뼈였어요. 이게 뭐요? 최 부자가 물었습니다. 석주는 당황했어요. 그건 전에 호랑이가 물고 온 호랑이가 물고 왔다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호랑이가 선물을 가져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분명 훔친 거야. 이 뼈가 증거지 않소? 석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석주는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주를 피했어요. 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길을 가면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아저씨 도둑이래. 엄마가 가까이 가지 말래. 석주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아내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장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무서워서였죠. 여보,
우리 이 마을을 떠날까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디로 가겠소? 우리가 아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아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마을 이장과 함께였어요. 박석주, 관아에 가야겠소. 석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관아요? 왜요? 도둑질 혐의로 고발됐소. 도둑질이라니. 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소.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석주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는 차가웠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석주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박석주, 내가 양을 훔쳤다는 것이 사실이냐? 사또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 집에서 나온 뼈는 무엇이냐? 그건 호랑이가. 호랑이? 사또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호랑이가 선물을 가져왔다고?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석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누가 믿어줄까요? 증거가 없으니 일단 돌려보내도록 하겠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문제가 생기면 그땐 용서하지 않겠다. 석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관아를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온 석주는 더 이상 예전의 석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 취급했고 아무도 그와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어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박석주한테 일을 맡기면 안 돼. 도둑이잖아. 그런 소문이 돌았으니까요. 석주는 점점 지쳐갔어요. 어느 날 밤 석주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호랑이를 살려준 게 잘못이었나? 은혜를 베푼 게 죄가 됐나? 석주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숲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석주는 숨을 멈췄어요. 혹시 호랑이인가? 하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불었을 뿐이었어요. 석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나타나면 나는 더 힘들어진다고. 며칠 후 마을에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의 닭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석주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박석주 짓이야. 맞아, 저번에도 그랬잖아. 석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더 심각했습니다. 최 부자가 다시 관아에 고발했고 이번엔 석주를 가두겠다고 했어요.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박석주가 의심스럽소. 사또도 이번엔 달랐습니다. 박석주, 내가 계속 이런 일에 연루된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절규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석주는 옥에 갇혔어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석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억울했어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선한 일을 한 게
이렇게 돌아오나? 석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오가는 어두웠고 차가웠어요. 석주는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으르렁. 석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창 너머로 뭔가 보였습니다. 커다란 그림자가 석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호랑이가 이 억울함의 끝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요. 그리고 그 선택이 사람 하나의 목숨을 구할지 아니면 더 큰 비극을 부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오가는 어둠뿐이었고 석주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제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으르렁. 그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석주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달빛 아래 커다란 그림자가 있었어요. 호랑이였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살려줬던 바로 그 호랑이가 거기 서 있었어요. 석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 왜 여기 온 거냐? 호랑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짐승이니까요. 하지만 그 눈빛은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알 수 있었어요. 이 호랑이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요. 나는 괜찮아. 너 이제 가거라. 석주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또 날 의심할 거야.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서서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석주는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누군가의 집 앞에 짐승이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최 부자네 집이었어요. 한밤중 최 부자가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드르륵, 드르륵.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거대한 호랑이가 서 있는 거리요. 으악! 최 부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최 부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죠. 최 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한참 후 호랑이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최 부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호랑이가 내 집에 왔소. 뭐? 호랑이가? 정말이요. 이만한 호랑이가 마당에 서 있었다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른 집에도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바로 석주를 고발했던 마을 이장네 집이었습니다. 이장도 똑같이 봤어요. 마당에 서 있는 커다란 호랑이를요. 그리고 그 차가운 눈빛을요. 이게 무슨... 이장은 떨었습니다.
호랑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공격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어요. 마을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왔다. 박석주를 가뒀더니 호랑이가 나타났어. 혹시 박석주와 관련이 있는 거 아냐?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호랑이는 계속 나타났어요. 석주를 의심했던 사람들의 집에만 정확히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알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닐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석주가 정말 도둑질을 한 걸까? 호랑이가 왜 우리한테만 오는 거지? 사람들은 불안했어요. 그리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최 부자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박석주를 찾아가 봐야겠소. 관아에 가서 풀어달라고 해야 할 것 같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이 관아로 갔어요.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님, 저희가 잘못 고발한 것 같습니다. 사또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무슨 말이냐? 박석주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풀어주십시오. 사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풀어주도록 하지. 옥문이 열렸습니다. 석주는 빛을 봤어요. 얼마 만에 보는 햇빛인지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최 부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석주, 미안하오. 우리가 당신을 오해했소. 석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석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울며 달려왔어요. 여보, 괜찮소? 이제 다 끝났소. 석주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에서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였어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왔습니다. 석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왔구나. 호랑이는 석주 앞에 앉았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통하는 게 있었어요. 고마움 같은 거요. 석주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맙다. 내가 날 지켜줬구나. 호랑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요. 한참 후 호랑이는 일어났어요. 천천히 돌아서서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잘 가거라. 그리고 다시 다치지 마라. 호랑이는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잠시 멈춰 있다가 다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석주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석주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박석주는 뭔가 다른 사람이야. 호랑이가 그를 지켰다잖아. 분명 선한 사람이야. 석주는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나무를 베고 아내와 저녁을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에겐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석주는 늙어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도 굽어갔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산에 갔어요. 나무를 베러요. 어느 날 석주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익은 곳이 보였어요. 그때 그 눈보라 치던 날 호랑이를 발견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석주는 멈춰 섰어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도 없고 호랑이도 없었어요. 그저 봄바람만 불고 있었죠. 석주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잘 살고 있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석주가 70을 넘었을 때였어요. 그는 이제 산에 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졌거든요. 아내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석주는 혼자 남았어요. 어느 날 밤 석주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을 보고 있었어요. 예전처럼요.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숲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걸요. 호랑이였어요. 늙은 호랑이였습니다. 털은 희끗희끗했고 걸음걸이도 느렸어요. 하지만 분명 그 호랑이였습니다. 석주가 살려줬던 바로 그 호랑이요. 석주는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이구나. 호랑이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석주 앞에 앉았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석주가 손을 뻗었어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생했다. 잘 살았구나. 호랑이는 눈을 감았어요. 마치 편안하다는 듯이요. 한참 후 호랑이는 일어났습니다. 석주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석주는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요. 잘 가거라. 석주가 말했어요. 좋은 곳으로 가거라. 호랑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저 걸어갔습니다. 숲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요. 석주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달을 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눈보라 치던 그날, 호랑이를 살려준 그 순간,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그 시간, 그리고 호랑이가 자신을 지켜준 그 밤들을요. 은혜란 게 이런 거구나. 석주는 중얼거렸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며칠 후 석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깊이 애도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호랑이마저 은혜를 갚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 봤다고 했어요. 석주의 집 앞에 큰 호랑이가 서 있었다고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숲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은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갚아진다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진심은 통한다고요. 석주와 호랑이처럼.